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무역 관련 대표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상공회의소의 무역영어, 그리고 무역협회 국제무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국제무역사 시험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국제무역사 시험이 있었고 무역관리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무역관리사 시험이 국제무역사 2급이 되고 기존의 국제무역사 시험이 국제무역사 1급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무역사는 1급과 2급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아무래도 거의 모든 응시생들이 1급으로 몰리고 국제무역사 2급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2020년을 끝으로 이제 국제무역사 2급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무역협회 확인해 본 결과 2021년에는 국제무역사 2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국제무역사라고 하면은 1급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제무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테스트하는 것이냐, 무엇을 검증하는 시험이냐, 먼저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무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면은 모든 무역 관련 자격증의 시험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역은 크게 계약, 결제, 운송보험, 중재 5개를 묶은 무역 실무와 무역에 있어서 국가가 관여를 하는 무역의 3대법이죠. 관세법, 대무역법, 외국환 거래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이 모든 무역 관련 자격증 시험의 시험 범위입니다. 이 중에 일부만을 이제 시험 범위로 하는 시험이 있고요. 이 중에 전부를 또 시험 범위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국제무역사는 제가 말씀드린 무역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시험 범위입니다. 다만 외국환 거래법은 너무나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을 시험의 한 파트로서 테스트한다? 검증한다? 이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제 국제무역사 시험에서는 외국환 거래법 대신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기초 과목 외환실무를 시험 범위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럼 국제무역사 시험 범위는 결국 뭐가 됩니까? 계약, 결제, 운송보험, 중재를 묶은 무역실무, 그리고 관세법, 대무역법, 외환실무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제무역사 시험 범위가 정확하게 관세사 수험 과목과 동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제무역사를 다른 말로 이제 관세사 시험의 예비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무역사 시험을 보고 나는 이 과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관세사 시험에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무역의 구성 요소가 실제 국제무역사 시험 과목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무역사는 1교시와 2교시가 있고요. 1교시와 2교시가 있다는 건 교시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교시에는 다시 무역규범과 무역결제 이렇게 두 과목이 있고요. 2교시는 무역계약과 무역영어 이렇게 두 과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교시의 1과목 무역규범은 관세법과 대무역법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1교시의 2과목인 무역결제는 무역실무 중 결제 파트와 외환실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 2교시의 무역계약은 무역실무 중에서 계약, 운송, 보험, 중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교시의 마지막 과목이죠. 무역영어는 계약, 결제, 운송보험, 중재를 합친 이 무역실무를 영어로 보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또 많은 질문이 옵니다. 아니, 국제무역사 안에 무역영어라는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상공회의소 무역영어 시험과 무엇이 다르냐? 혹시 관세사 시험에서도 무역영어 과목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무역영어와 이 무역영어는 다 같은 것이냐? 우리가 무역영어라고 하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상공회의소 무역영어, 관세사 1차 시험에 무역영어 과목이 있고요. 이 세 개의 무역영어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은 제가 기존 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이 나오면 되고 한 과목이라도 40점 아래로 떨어지면 꽈락으로서 불합격이 됩니다. 국제무역사 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은행식이라고 말을 하기는 약간 애매하지만 기출 문제의 정신을 충실히 이어받아서 매번 시험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무역영어는 상공회의소 시험이니까 국가공인 자격이고 국제무역사는 무역협회라는, 물론 무역협회가 무역에 있어서 최대의 공신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단체 아니냐? 그러면 민간단체 시험이 국제무역사와
국가공인 시험인 무역영어 중 공신력이 높은 건 무역영어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양쪽 다 동일하게 공신력이 높고요. 그 중에서도 훨씬 더 무역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은 국제무역사 시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제무역사를 먼저 공부하시고 국제무역사를 합격하시면 상공회의소 무역영어 1급은 굉장히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상공회의소 무역영어는 이제 무역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금 더 영어에 대한 부분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무역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무역 관련 자격이라고 하면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 양쪽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어느 쪽을 먼저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라는 측면에 있어서는요. 이제 국제무역사를 먼저 공부하면 상공회의소 무역영어 시험이 조금 더 수월해질 거고요. 그래도 나는 상공회의소 무역영어 시험을 먼저 봤다라는 분들은요. 상공회의소 무역영어에서 다루지 않고 국제무역사에서만 다루는 몇몇 부분을 추가하면 또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어느 쪽을 먼저 공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양쪽 다 취득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국제무역사를 먼저 취득하는 것이 조금 더 나머지 공부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물은 당연히 수험표고요. 네, 컴퓨터용 사인펜을 챙기시면 됩니다. 다소 환율에 대한 계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계산기를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국제무역사는 시험이 끝나면 반드시 가답안을 공개하기 때문에 문제는 반납을 좀 해야 됩니다. 수험표 뒤에 정답을 깨알같이 적어 오시면은 시험이 끝나고 바로 자가 채점을 통해 합격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론이 중요할까요? 실무가 중요할까요? 그리고 무역 영어 파트가 있는데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될까요? 자, 일단 국제무역사의 무역 파트 이론과 실무냐라고 하면 어찌 됐건 관세법과 대무역법은 법이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법은 법일 뿐이죠. 그러면 무역실무 파트 계약결제 운송보험 중재에서 과연 이론적으로 출제가 되느냐 실무적으로 출제가 되느냐 최근을 봤을 때는 한 8대2 정도로 아무래도 이론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역은요 이론과 실무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문제는 실무적으로 문제를 내면 그 실무에 대한 답안은 실무를 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채점하는 과정에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깔끔한 건 이론적으로 출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무역사는 이론 시험에 가깝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가 국제무역사를 딴다라는 건 무역업에 종사하기 위함이고요. 무역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영어 능력은 요구됩니다. 그렇게 많은 영어 능력은 아닙니다. 물론 해외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능숙한 영어가 요구되기는 하겠지만 해외 영업만이 무역 업무는 아니죠. 사무직으로서 무역업을 서포트하는 것도 훌륭한 무역업이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잘할 필요는 없고요. 아주 최소한의 영어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국제무역사 시험이 좋은 건 아무래도 상공회의소 무역영어보다는 영어의 비중이 다소 낮은 편이고 국제무역사에서 주로 출제되는 이제 영어는 무역과 관련된 정형화된 구문, 무역과 관련된 정형화된 규칙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다소 영어 실력이 부족할지라도 무역 관련 교재나 기출 문제를 통해 이제 무역 관련 구문을 정리하다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10년 정도, 근 10년 가까이 국제무역사 강의를 해왔는데 최단기는 비전공자가 하루 8시간씩 풀로 당겨서 3주 만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3주 만에 합격하는 게 그렇게 흔한 거는 아니지만 비전공자를 기준으로 3주 만에 합격하는 경우도 분명히 적지 않게 있구나라는 점에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국제무역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정형화된 이제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제 교재를 잘 보고 이제 강의를 잘 듣고 이제 기출을 잘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사는 무엇보다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국제무역사 시험에서 틀리라고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수험생들이 100점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과감하게 틀리시고 맞추라는 문제만 잘 맞춰도 60점에서 80점 사이로 점수를 받고 합격할 수가 있는데 그 틀리라고 내 문제에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나는 이것을 알고 가야겠다라서 그 부분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공부를 오래 해야 되는 겁니다. 국제무역사가 분명 다루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공부는 신속하게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령껏 공부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한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국제무역사가요, 난이도 조절을 잘 못해요. 어떤 회차는 굉장히 쉬워가지고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반면 어떤 회차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저도 기출문제 분석을 하다가 이렇게까지 어려워도 되나? 국제무역사가 아니라 관세사 시험 아니야? 할 정도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그냥 운이 없게 그 회차에 난이도가 너무 높게 나왔을 때는, 그때는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때는 불합격 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어려우면 반드시 다음번에는 쉽게 출제되는 편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이제 2번까지는 바라보고 공부를 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가장 좋은 건 딱 한 번에 합격하겠다라고 해서 바짝 달리시는 겁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시험 합격과 여러분들의 모든 취업을 응원하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